그 시세는 어느 걸 기준으로 하냐면은 1심 판결, 사실혼, 변론, 종결 시 이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황혼이혼회 같은 경우에 그 이후의 삶은 이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본인의 모든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노후 재산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재산분할 액수를 얼마를 받느냐는 것은 내 삶의 가장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죠.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해결사 쪼변입니다. 오늘은 이 가사법 전문 변호사 그리고 뭐 시청자 여러분들 보자마자 알아보실 텐데요. 우리 가사법 전문으로 20년 이상 경력을 가지신 법무법인 숭인의 양소영 대표 변호사님 모시고 이혼 시 부동산 재산 분할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해결사 쪼변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구독자 수가 저희 양담소보다 훨씬 많으시더라고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열심히 내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관련해서 요즘은 뭐 귀책 사유도 많이 다투시지만 이제는 많이들 알고 계신 게 결국은 돈을 어떻게 나눠 가지는지 그 중에서도 재산 분할 중에서도 대부분 가장 큰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 집 한 채 내지는 부동산 위주로 이제 재산 분할을 많이 따지게 되잖아요, 변호사님. 아무래도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하면 제일 먼저 이제 두 사람이 살 공간이 필요하니까 뭐 전세든 아니면 자가든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가 대부분을 형성하죠.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집 한 채 가지는 게 부부들의 소망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산 분할 싸움은 이 집 한 채를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엄청 궁금하신 점들이 많더라고요. 네. 우선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이게 뭐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약간 내리기도 하고 시가라는 게 막 변동이 일어나는데 이혼을 하려고 보면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러면 부동산을 나눠 가질 것인가 시가 산정 기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혼 사건을 많이 하다 보면 부동산 시세에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도 조금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재산 분할을 할 것인지, 재판을 언제쯤 그만할 것인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웬만한 동네 시세는 다 압니다. 그러셔야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감정을 하면 어느 정도 뭐 부동산, 일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몇 퍼센트가 감정가가 나오는지 이제 어느 정도 좀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채가 있다고 했을 때 자, 이혼을 결정할 때는 예를 들어서 2014년 4월이다. 근데 재판은 2025년에 끝날 수도 있고 2026년에 끝날 수도 있는데 그 시세는 어느 걸 기준으로 하냐면은 1심 판결, 사실혼, 변론, 종결 시 이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 있을 때 그때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한단 말이죠. 재판을 걸 때 시점이 아니고 네, 재판을 마치는 시점이 기준. 대상을 확정하는 거는 재판을 시작할 때인데 그 시세가 얼마냐 시가가 얼마냐 결정은 그 재판이 끝났을 때 기준으로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재판을 한 번만 하냐 그게 아니라 항소를 할 수도 있고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면 뭐 2, 3년은 훌쩍 지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서 부동산 시세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근데 안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경제뉴스 같은 거 많이 보는데요. 뭐 좀 떨어질 것 같으다. 얼른 조정을 하고. 뭐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줘야 하는 사람, 받는 사람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니까 이 부분을 좀 고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단순히 이혼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과연 이걸 나누는 시점이 언제인가까지 신경을 써주는.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혼 이후의 삶이라는 건 현실이잖아요. 더더군다나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황혼이혼회 같은 경우에 그 이후의 삶은 이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본인의 모든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노후 재산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재산분할 액수를 얼마를 받느냐는 것은 내 삶의 가장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는 뭐 전업주부분이라고 해도 당연히 나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정도까지는 잘 알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구체적으로 이 기여도라는 게 좀 막연하잖아요. 일반인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재산, 기여도에 따라 나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받게 되나요? 저는 상담할 때 말씀드리는 게 판사가 100명이면 기준도 100개다. 그 다음에 이혼 사건 부부가 100쌍이면 기준도 100개다. 정말 사안 사안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대법원 판례 기준은 이렇습니다. 형성의 기여도, 그 다음에 유지의 기여도, 그 다음에 나머지 부양적인 요소, 전체적으로 이렇게 청산하는 요소를 다 고려한다라고 보고 있다 보니까 사안사마다 다 다른 거예요. 전에는 가사 육아노동
있으면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재산분할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이 된다. 저는 요새 이제 내조의 기여도 이것까지 네. 포함을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내조를 잘했을 때 사회적 평판이 좋아졌다 하면 이거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그럼요, 거니까 이 모든 것이 고려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생활비를 많이 받았다. 그러면 200만 원 받은 사람과 500만 원 사람보다 달라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달라질 그죠? 수 있죠. 물론 이제 남편의 연봉에 따라 다르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고려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는 사안 사안마다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집을 처음 했을 때 청약 통장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신혼 시작할 때 얼마나 돈을 좀 보태주셨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정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변호사 상담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승인으로. 네, 양세형 변호사님. 그러면 변호사님, 명의가 뭐 남편 명의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내 명의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명의에 따라서도 좀 재산 분할에 영향을 미칠까요? 재산 분할을 할 때는 결국에는 이 재산을 청산하는 거잖아요. 명의가 있다. 그러면은 청산 방식이 명의를 유지하면서 현금을 청산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이제 이 부동산이 시세가 올라갈 것 같다. 그럼 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반대로 명의를 내가 안 가지고 있는데 그 부동산을 나에게 명의를 넘겨달라고 하려면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명의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한 기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동 명의로 되어 있을 때는 이게 서로 가지겠다고 싸우는 경우가 문제죠. 안 가지겠다고 했을 경우에도 또 문제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청산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재산 분할에 있어서 하나의 큰 다툼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파트를 뭐 팔아서 나누게 되면 사실은 문제가 없겠지만, 네. 대부분 그런 경우는 잘 없고 한쪽이 명의를 가지고 나머지 한쪽이 현금을 청산받는 식으로 많이 나눠지는데, 이 아파트가 만약에 굉장히 상승세에 있다, 예를 들어서 네. 한 3, 4년 전 같은 경우처럼, 이러면은 서로 명의를 가지겠다고 다투겠네요. 실제로 많이 그렇고요. 근데 또 이제 명의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부동산 전문 변호사, 우리 조 변호사님이시니까, 시세가 많이 올라가면 뭐가 문제가 돼요? 세금이 문제죠. 그렇죠. 세금이 문제죠. 그러니까 명의가 가져간 사람은 내가 양도세 부담을 갖고 가니까 재산 분할을 조금 해줘야 된다 주장을 할 것이고, 또 명의를 안 가진 사람은 무슨 소리냐, 네가 시세 차익을 다 가져가니까 세금은 당연히 네가 할 거고 나는 그럼 지금 현금 정산을 많이 해줘라, 이런 다툼들이 재산 분할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네, 그럼 미래에 발생할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미래의 상승 가치 같은 것도 좀 반영해달라고 주장할 수도 있나요? 이거는 이제 저희 팁인데, 네. 양도소득세를 미리 좀 계산을 해서 재판부에 제출을 하면 재판부가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만약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분도 그 집에서 같이 거주를 했을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쪽이 좀 더 그 집의 명의를 가지거나 계속 거주하게 될 확률이 좀 높아질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현재 판례로는 동거하는 것 때문에 뭔가를 더 배려한다거나 이걸 한다거나 하는 이런 판례들이 좀 명확히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동거하는 집이 있을 경우에 이 집에서 얼마 동안 거주할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규정들이 좀 있습니다. 판례로도 나와 있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조정이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내용을 주장을 해서 우리가 그 집에서 미성년 자녀들이 성장할 때까지는 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간다, 이런 것들을 좀 하기도 하죠. 조정의 형태로는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네,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협의 사항이 좀 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내 명의는 아니지만 내가 양육자일 경우에 이 아이들을 여기서 같은 조건에서 양육하기 위해서 부동산 명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명의를 내가 이전받고 현금을 정산해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재산분할 청구 취지를 조정하거나 재판부에 요청하거나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쪽이 명의를 가지고 현금을 내어주기로 하면 그 현금이 절반 금액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요즘 주택담보대출 한도 같은 것도 맞아요. 있기 때문에 현금을 청산해주지 못하는 사정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구체적인 사례들은 실제로 어떻게 나누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을 청산하지 못해주는 입장에서는 늘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제 판결은 어떻게 나냐면 명의를 그렇게 갖고 현금 정산을 즉시 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 정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실제로 경매에 붙여지기도 하죠. 아니면은 정말 주변의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현금을 청산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언을 드리는 게 판결로 가는 것보다는 약간 양보를 해서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현금 정산을 몇 회에 분할을 하고 시점을 조정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권유를 해드리죠. 그게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게 네, 끝까지 대치하는 거 서로에게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경매로 넘어가는 순간 일단은 시세보다는 조금 떨어지게 마련이잖아요. 그럼요. 네, 현금 청산하는 사람은 유리하죠.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겠네요.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끼고 있는 경우에는 이 대출분은 어떻게 나눠 가지게 되나요? 대출분은 원칙적으로 명의를 가져가시는 분이 전체 채무를 인수하는 쪽으로 보통 결정을 하고요. 네. 채무는 원칙적으로 이제 분할돼야 되지만 그 전체적으로 인수를 해가니까 나머지 비율에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고 한 4억 정도의 주택담보대출이 걸려 있다면 네. 만약에 5대5로 나눈다면 10억에서 4억을 뺀 나머지 그렇죠. 6억을 3억으로 나누는 정산을 해야 되는 네, 거죠. 그런 개념으로 나눠진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워낙 많은 사건들을 또 다루시니까 이 이혼 재산 분할에 있어서 부동산 상승기와 하락기에 뭐 당사자분들이 좀 원하시는 게 달라지거나 실제로 다르게 네. 진행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실제로 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1심이 끝났을 때와 항소심이 끝났을 때 시세가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은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되는 입장에서나 받는 입장에서 타이밍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재산 분할 금액이 예를 들어서 3억을 현금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뭐 부동산 시세가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항소심에 가면은 현금 정산 금액이 더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분들은 비용이 좀 들더라도 항소심을 가는 게 맞고요. 항소심에서 부동산 시세가 많이 다르면 재감정을 해줍니다. 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KB 시세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감정까지 하지 않더라도 그 시세를 제출하면서 재판부가 그 부분을 채택을 하지만 일반 건물이나 뭐 부동산 땅 같은 경우에는 재감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시세가 달라졌음을 뭐 올라갔거나 내려갔거나 둘 다를 소명을 해서 재감정을 해서 재산분할 대상 금액을 다시 결정을 하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시세라는 것을 확정하고 거기에서 정해진 금액 비율대로 기여도대로 나누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뭐 다루신 어떤 부동산 재산 분할 관련해서 조금 독특했거나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 만한 사례 같은 걸 좀 각색해서 물론 우리 의뢰인분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근에 이제 그래서 트렌드는 전에는 이제 재판부가 판결을 할 때 공동 명의인 경우에는 한쪽으로 명의를 정리를 하고 청산하는 방식을 대부분 채택을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세가 워낙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그 위험이나 이익을 당사자 한 명에게 갖게 하거나 부담을 지우게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그래서 재판부가 공동 명의로 판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공동 명의인 채로 그냥 재판이 끝나게 되네요. 최종적으로 분쟁이 종식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별도로 공유물 분할 청구 같은 걸 해야 되나요? 네네. 그래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나쁜 트렌드로 하나를 보자면 변호사님 뭐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가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변호사님께서 또 대법원에서 변론하셔가지고 그걸 막아내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혼은 못한 상태에서 공동 명의가 남아 있다 보니까 이혼 청구는 포기하고 공유물 재산 분할로 대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비슷한 사건에서 지금 미성년 자녀들이 살고 있는 공동 주거인 경우에 이혼이 되지 않는 배우자가 공유물 분할을 채택을 해서 재산 분할을 실질적으로 해간다면 이것은 권리남용이다. 신의 측에 반한다. 이 내용을 지금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응원해 주시면 그런 판결이 좀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회계사 쪼변에 노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나와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재산 분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유책 배우자를 둔 상대방, 오히려 피해자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식으로 지금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게 의미가 있어지는 건데 이걸 실질적으로 분할의 형태로 나눠 가져버리면 그냥 법률혼이라는 허울만 가진 채로 실질적으로는 재산을 나눠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혼을 안 하는 되죠. 것과 동일한 이거 권리남용이죠. 효과가 그래서 저희가 그거 주장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상당히 귀 기울이고 있어서 그 판결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이제 재산분할 관련한 축출이혼 금지 조항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혼 시 부동산 재산 분할에 관해서 법무법인 승인 가사법 전문 변호사 양소영 대표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